NVIDIA strong buy, AMD buy, Intel hold. Samsung sell, SK Hynix sell. 한국 반도체? 그냥 조립 공장 아니야? 월가 최고의 반도체 애널리스트인 42세의 마이클 톰슨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15년간 반도체 섹터를 담당하며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던 그였죠. 그의 리포트 한 줄이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10% 오르락내리락하는 월가의 제왕이었습니다. 엔비디아만 있으면 돼. 한국 기업들은 그냥 부품 납품업체 수준이지. 2024년 3월 그가 발표한 AI 반도체 생태계 분석 리포트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내린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삼성전자 홀드, SK 하이닉스 셀. 그는 확신했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엔비디아뿐이라고. 하지만 6개월 후 그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 한국이 AI 시대의 진짜 석유왕이었어. 그의 충격 고백이 담긴 긴급 리포트 하나가 월가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발표 직후 한국 반도체 주식들이 일제히 급등했고 트럼프의 관세 압박마저 무력화시켜버렸죠.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월가를 집단 패닉에 빠뜨린 그 여름의 진실이 시작됩니다.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하버드 MBA, 스탠포드 전자공학 박사. 월가에서 15년간 반도체 분석을 담당하며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2024년 초 제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맨해튼 42층 모건 스탠리 사무실에서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AI 붐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날개를 달았거든요. 엔비디아 주식은 240% 폭등했고 제가 스트롱 바이를 외친 AMD도 50% 상승했습니다. 이번 분기 리포트 준비는 어때? 리처드 브라운 부사장이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완벽합니다. AI 반도체 생태계를 완전히 정리했어요. 저는 준비한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의 80%를 독점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AMD, 인텔이 나눠 가지는 구조였죠.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평가했지? 삼성과 SK 하이닉스요? 그냥 메모리 납품업체 수준입니다. 엔비디아가 주문하면 만들어주는 하청업체 정도죠. 저는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건 그게 전부였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그냥 디램이나 낸드 플랫이 만드는 회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HBM이라는 게 있다던데? 리처드가 물었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그냥 메모리 한 종류일 뿐이에요. 핵심은 GPU입니다. 엔비디아가 모든 걸 지배하고 있어요. 그해 3월 15일, 저는 자신만만하게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AI 반도체 투자 전략 2024 엔비디아 독주 시대. 엔비디아 스트롱 바이 목표 주가 $1,200, AMD 바이 목표 주가 $180. 삼성전자 홀드 목표 주가 $55, SK 하이닉스 셀 목표 주가 $85. 한국 기업들은 AI 혁명의 방관자일 뿐입니다. 진짜 가치는 GPU 설계 능력에 있어요. 제 리포트는 월가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톰슨의 예리한 분석이라고 극찬했고 CNBC에서는 저를 AI 투자의 구루라고 불렀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2024년 6월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이거 좀 봐. 동료 제시카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가 미쳤어. 일주일 만에 25% 올랐다고. 저는 SK 하이닉스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수직 상승하고 있었죠. 더 이상한 건 거래량이었습니다. 평소의 3배였어요. 뭔가 호재가 있었나? 엔비디아가 뭐 HBM3라는 걸 발표했다던데. 저는 즉시 엔비디아 발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들의 차세대 AI 칩 블랙웰 GB200에 대한 내용이었죠. HBM3 12스택 192GB. 대역폭 8.0TB per second. 생소한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파보기로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잠깐만. SK 하이닉스가 이 HBM3를 독점 공급한다고?
더 파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졌습니다.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53%, 삼성전자가 38%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 둘이 합쳐서 91%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는 동료 존에게 물었습니다. HBM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글쎄, 그냥 메모리 아니야? 존도 저만큼 무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GPU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엔비디아의 기술 백서를 밤새 읽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죠. HBM 없으면 GPU가 쓸모없다고. 백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AI 연산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성능을 좌우한다고. 아무리 강력한 GPU라도 HBM이 없으면 그저 고철덩어리라고.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현재 HBM3 기술을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의 SK하이닉스 한 곳뿐입니다.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HBM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저는 팀 전체에 긴급 리서치를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후 나온 결과는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HBM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닙니다. 제시카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디램을 8개 또는 12개 층으로 쌓아서 만드는 3D 메모리예요. 기존 GDDR 메모리보다 대역폭이 10배 이상 높아요. 그게 왜 중요한데? AI 연산에서 메모리 병목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GPU가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제시카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엔비디아 H100 한 대에 HBM이 5개 들어가요. 그리고 그 HBM 가격이 GPU 전체 가격의 40%라고 합니다.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H100 하나가 25,000달러인데 그중 1만 달러가 HBM 가격이라는 얘기야? 맞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GB200은 HBM이 12개 들어가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GB200 서버 한 대에 HBM만 240개가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240개. 240개.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서버 하나 팔 때마다 SK하이닉스가 240만 달러어치 HBM을 공급한다는 얘기잖아. 게다가 SK하이닉스만 HBM3를 양산할 수 있어요. 삼성은 아직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가 공급을 중단하면 엔비디아가 AI 칩을 못 만들어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즉시 더 깊이 파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사실들은 제가 알던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HBM 제조의 불가능성. 제시카가 가져온 기술 분석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HBM을 만들려면 TSV 기술이 필요해요. 스루실러컨 바이어 실리콘. 웨이퍼의 머리카락 두께의 100분의 1 구멍을 수직으로 뚫는 기술이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12층을 완벽하게 정렬시켜서 쌓으면서도 수율을 90% 이상 유지해야 해요. 전 세계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만 가능한 기술이에요. 더 놀라운 건 시장 독점도였습니다. 2024년 기준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53%, 삼성이 38%예요. 한국이 91%를 독점하고 있어요. 미국 마이크론은 9%예요. 그것도 구형 HBM2만 겨우 만들어요. 저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AI 혁명의 진짜 병목은 GPU가 아니라 HBM이었던 거죠. 시장 규모의 실체. 존이 가져온 시장 분석도 충격적이었습니다. 2023년 HBM 시장이 44억 달러였는데 2024년에는 380억 달러가 될 거래요. 8배 성장. 2025년에는 580억 달러, 2028년에는 1330억 달러 전망이에요. 저는 제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봤습니다. 연평균 70% 성장. 제가 평생 본 어떤 시장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의 HBM 매출이 올해만 200억 달러 넘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300억 달러. 저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전체 매출이 360억 달러인데 그중 300억 달러가 HBM에서 나온다는 얘기였거든요. 중국 견제의 진실. 가장 충격적인 건 지정학적 의미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HBM 수출을 금지했어요. 국가보안상 중요 기술이라고 지정했다고요. HBM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야? AI 칩 없이는 AI 개발이 불가능하고 HBM 없이는 AI 칩이 불가능해요. 결국 HBM을 통제하면 AI 패권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AI 시대에 진짜 키를 쥐고 있었던 거죠. 2024년 9월 15일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긴급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AI 반도체 생태계 재평가, 우리가 놓친 진실. 첫 문장부터 제 오만함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심층 분석 결과 당사의 기존 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등급. SK하이닉스셀에서 스트롱바이로 목표 주가 85달러에서 180달러로. 삼성전자 홀드에서 바이로 목표 주가 55달러에서 95달러로. 엔비디아 스트롱바이에서 바이로 목표 주가 1200달러에서 900달러로. 한국 기업들은 AI 혁명의 방관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AI 혁명의 심장부입니다. 리포트에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GPU만 보고 메모리를 간과했습니다. 하지만 AI에서 메모리야말로 진짜 병목입니다. 한국은 이 핵심 기술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HBM AI 시대의 석유. 저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20세기에 석유가 산업의 피였다면 21세기에는 HBM이 AI의 피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디지털 석유의 91%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의 무력함.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HBM 없이는 엔비디아도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AI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리포트 발표 후 15분 만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정말 투자 등급을 이렇게 바꾼 거야? 동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주식들이 폭등하고 있어. 실제로 SK하이닉스는 그날 하루 만에 15% 올랐고 삼성전자도 8% 상승했습니다. CN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 저는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월가에서 제 권위가 실추될 수도 있었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거든요. CNBC 생방송에서 앵커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톰슨 애널리스트,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린 이유가 뭔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AI 생태계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GPU만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메모리가 핵심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간단합니다. 엔비디아 GPU 없이도 AI는 가능하지만 HBM 없이는 엔비디아 GPU 자체가 불가능해요. 한국이 이 HBM을 독점하고 있어요.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월가의 대혼란. 바클레이즈 한국 반도체 투자 등급 일제히 상향 조정. 골드만삭스 HBM 전쟁에서 한국의 승리 리포트 발간. JP모건 AI 시대의 진짜 왕은 한국. 헤드라인. 정치권의 반응. 가장 놀라운 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트럼프가 갑자기 한국 관세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과는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한다. 백악관 내부자에 따르면 트럼프가 HBM의 중요성을 보고받고 정책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 AI도 없다는 국가안보보좌관의 브리핑이 결정적이었다고 하더군요. 빅테크들의 한국 러브콜. 제 리포트 발표 후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샘 알트만 오픈 AI 세 번째 한국 방문, SK하이닉스와 장기 공급 계약. 마크 저커버그 메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긴급 회담. 순다르 피차이 구글, 한국은 AI의 핵심 파트너 공식 발언. 새로운 게임의 룰.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거였습니다. AI 시대의 파워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HBM 없으면 AI 칩 제조 불가능. AI 칩 없으면 AI 모델 훈련 불가능. AI 모델 없으면 AI 서비스 불가능. 결국 HBM을 지배하는 자가 AI를 지배한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21세기 AI 시대의 진짜 석유는 HBM이고 한국이 그 유전을 독점하고 있다는 걸. 2024년 12월, 저는 아예 새로운 투자 철학을 발표했습니다. AI 공급망 피라미드 이론. 제가 새롭게 정립한 이론은 이랬습니다. 레벨 1 가장 중요, 메모리 HBM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대체 불가능, 기술 진입 장벽 최고. 레벨 2 AI 칩 설계. 엔비디아, AMD 중요하지만 HBM 없으면 무의미. 레벨 3 AI 서비스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가장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상위 레벨의 의존. 우리는 지금까지 피라미드를 거꾸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포트에서 단언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파워. 숫자로 보면 더 명확했습니다. 전 세계 HBM 시장의 95%, 한국 독점, SK 하이닉스 53%, 삼성 42%. HBM3 기술, SK 하이닉스만 양산 가능. HBM4 기술, 2025년 SK 하이닉스가 최초 양산 예정.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말하지만 정작 AI의 핵심 부품은 만들지 못합니다. 중국의 절망적 상황. 제가 분석한 중국 상황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CXMT 2026년까지 HBM2 개발 목표, 한국은 이미 HBM4 시대. 기술 격차 최소 5년 이상. 미국 제재, 핵심 장비 수입 불가능. 중국이 HBM을 자체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투자 전략. 저는 고객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제안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40%, 미국 AI 칩 30%, 기타 30%. AI 투자의 안전판은 한국입니다. HBM이 있는 한 한국은 절대 빠질 수 없어요. 2025년 1월, 저는 개인적인 칼럼을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가 한국에게 배운 교훈. 15년간 월가에서 반도체를 분석하며 저는 오만했습니다. 미국과 실리콘밸리만 바라보며 진짜 혁신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놓쳤죠. 한국 기업들을 단순한 조립 공장으로 봤던 제 시각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혁신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HBM은 스마트폰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GPU처럼 주목받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기술이야말로 AI 혁명의 진짜 심장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수년간 묵묵히 쌓아온 기술력. 12층 메모리를 90% 수율로 쌓아올리는 경이로운 기술. 이것이 진짜 혁신이었습니다. 미국의 착각. 우리는 설계가 제조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제조 기술이 더 중요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설계라도 HBM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저 도면일 뿐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드리는 조언. 화려함에 속지 마세요.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공급망의 병목을 찾으세요. 그곳에 진짜 파워가 있습니다. 기술 진입 장벽을 평가하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에는 투자하지 마세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제 저는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한국은 AI 시대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사우디는 석유가 고갈되면 끝이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HBM4, HBM5, 그리고 아직 이름도 없는 차세대 메모리까지. 한국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현재 제 예측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굴복.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결국 한 달 만에 철회했습니다. 한국과는 윈윈 관계를 추구한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빅테크 CEO들이 집단으로 반발했다고 합니다. 한국 HBM 공급이 중단되면 미국 AI 산업이 마비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한마디가 결정타였죠. 한국 기업들의 역전극. SK 하이닉스 2024년 매출 44조 원, 전년 대비 92% 증가.
삼성전자 DS 부문 사상 첫 SK 하이닉스 추월 HBM 시장 2025년 580억 달러, 전년 대비 53% 성장. 제가 스트롱 바이를 외친 SK 하이닉스는 1년 만에 주가가 110%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하향 조정한 엔비디아는 30% 하락했죠. 월가의 새로운 공식. 이제 월가에서는 새로운 공식이 통용됩니다. HBM 없으면 AI 없고 AI 없으면 미래 없다. 모든 투자은행이 한국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영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애널리스트들도 늘어났죠. 제 개인적인 변화. 저 역시 크게 변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한 달에 한 번은 서울에 출장을 갑니다.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과 삼성 평택 라인을 직접 보면서 그들의 기술력에 경외감을 느끼죠. 12층짜리 메모리를 쌓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SK 하이닉스 엔지니어가 설명해주는 TSV 기술을 들으며 저는 정말로 겸손해졌습니다. 새로운 경쟁 구도. 2025년 현재 HBM 시장은 이렇게 재편되었습니다. SK 하이닉스 60%, HBM4 독점 공급. 삼성전자 35%, HBM3 대량 공급 시작. 마이크론 5%, 구형 제품만 간신히 유지. 한국의 승리는 완전했습니다. 미래 전망. 제가 내다보는 2030년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HBM 시장이 1,330억 달러로 성장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이 시장의 95%를 독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6세대 HBM4, 7세대 HBM5 기술에서는 한국의 독주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죠. AI가 발전할수록 한국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진짜 파워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화려한 GPU 뒤에 숨은 HBM, 멋진 AI 서비스 뒤에 숨은 반도체. 진짜 권력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옵니다. 기술 진입 장벽이 진짜 해자다. 12층 메모리를 90% 수율로 싸는 기술.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단기간에 배울 수도 없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이죠. 지정학보다 기술력이 강하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도 중국의 추격도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결국 필요한 기술을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겸손함이 최고의 투자 철학이다. 15년간 쌓은 제 오만함이 6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어요. 마지막 한마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세기라고. 20세기에 석유가 지정학을 좌우했다면 21세기에는 HBM이 AI 패권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월가 최고의 애널리스트였던 제가 한국에게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원시인이었어. 여러분은 2024년 여름이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뉴욕시에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다른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미국 기자가 폭염 속에서도 축제처럼 여름을 즐기는 나라가 있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나라가 한국뿐이라는 거야? 미국 언론계에서도 믿을 수 없다며 허탈해했는데요. 유럽 모든 국가에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던 폭염 속 일상생활을 한국은 단순히 해결한 게 아니라 아예 축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문화를 만들었을 리 없다며 의심하던 그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확인한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스에서 12년간 문화기자로 일해온 올리비아 존슨입니다. 2024년 여름, 뉴욕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어요. 센트럴파크에서 측정된 기온만으로도 연일 화씨 95도, 섭씨 35도를 넘나들었죠. 저는 에어컨이 고장난 지하철에서 기절할 뻔했고
거리 곳곳에서는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 발표로는 7월 한 달 동안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47명, 온열 질환 환자가 무려 1,200명을 넘었어요. 제가 사는 어퍼이스트 사이드도 정전이 자주 발생했죠. 하루는 밤 10시에 전기가 나가서 새벽 4시까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다 열어도 바깥 온도가 32도라 전혀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느 날 한국인 친구 지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리비아, 한국에 와봐. 우리는 여름을 즐긴다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한국이 미국보다 덜 덥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민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름을 피하지 않아. 오히려 더 뜨겁게 맞서 이겨내지. 회사에서는 마침 여름철 세계 각국의 폭염 대응 문화를 다루는 특집 기사를 찾고 있었어요. 편집장에게 한국 취재를 제안했을 때 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도 더울 텐데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 하지만 결국 승인을 받았고 저는 7월 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죠. 제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뉴욕을 떠나기 전날 밤 아파트에서 마지막으로 뉴욕의 여름밤을 보냈습니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습도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는 더위를 피해 나온 사람들이 보였지만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뭘 발견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바깥 기온이 37도를 넘나드는데도 공항 내부는 쾌적하기 그지없었어요. 뉴욕의 JFK 공항이라면 이미 에어컨이 과부하로 멈춰섰을 상황이었죠. 더 놀라운 건 공항 직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더위에도 모두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며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더우시죠? 공항철도 타시면 시원할 거예요. 안내데스크 직원의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면서 더욱 놀랐어요. 지하 깊숙한 플랫폼까지 시원한 냉기가 가득했고 전동차 안은 마치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뉴욕 지하철을 생각하면서 쓴웃음이 나왔죠. 우리는 여름이면 지하철역에서 더위에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더운데 에어컨이 적절하게 틀어져 있으니 시원하네요. 기사님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셨어요. 손님, 여름엔 시원해야죠. 우리나라는 더위를 이기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시민들이 더위로 고생하면 안 되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로비부터 복도, 심지어 화장실까지 모든 공간이 완벽하게 냉방되어 있었어요. 뉴욕에서라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 로비 냉방도 제한하는데 말이죠. 체크인을 하면서 프런트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모든 공간을 냉방하면 전기요금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직원분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셨습니다. 단열이 잘 되어 있고 적정 온도로 맞춰놓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괜찮아요. 방에 들어가니 에어컨이 이미 22도로 설정되어 있었고 리모컨을 보니 18도까지 내릴 수 있더라고요. 첫날 저녁 호텔 근처 명동을 산책했습니다. 오후 8시가 넘었는데도 기온이 33도나 됐어요. 하지만 모든 상점, 카페, 식당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시원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한 카페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더운데 실내는 시원해야죠. 다음 날 서울 시내를 둘러보며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는데 지하 3층 깊이의 플랫폼까지 시원했고 승객들 모두가 깔끔한 차림새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출근길 러시아워인데도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남역 지하 상가는 정말 경이로웠어요.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연결된 거대한 공간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냉장고 같았습니다. 편의점, 카페, 상점은 물론이고 지하보도까지 모든 곳이 시원했어요. 곳곳에 설치된 무더위 쉼터 표지판을 발견했는데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상점들까지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무료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한 서점에 들어가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어도 되나요? 물론이죠. 더우시면 얼마든지 쉬다 가세요.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쉬시는 게 중요해요.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배려였어요. 우리는 카페에서 음료 하나 주문하지 않으면 눈치를 봤거든요. 지상으로 올라와서 길거리를 걸어봤습니다.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갔는데 버스 정류장마다 에어컨이나 대형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일부 지역에는 쿨링포그 시스템까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대기 공간에도 그늘막과 미스트 분사 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공공화장실에 들어가 봤는데 여기마저 완벽하게 냉방이 되어 있었어요. 휴지와 비누는 물론이고 손건조기까지 모든 것이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 말을 걸어봤어요. 이렇게 더운데 힘드시죠? 괜찮아요. 중간중간 시원한 곳에서 쉴 수 있어서요. 그리고 시에서 무더위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을 줄여주거든요. 지민을 만나서 코엑스몰로 갔는데 이 거대한 지하 쇼핑몰 전체가 완벽하게 냉방되어 있었어요. 지민이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폭염을 자연재해로 인식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시민들이 더위로 고생하지 않도록 인프라를 구축한 거야. 명동과 강남 지역을 둘러보니 쇼핑몰마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에어컨 냉기가 거리로 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냉방 시설 같았습니다. 한 백화점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문을 열어두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텐데요. 그렇긴 하지만 손님들과 지나가는 분들이 더위로 고생하시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름에는 서로 도와야죠. 셋째 날, 지민이 저를 삼계탕 전문점으로 데려갔을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7도 폭염 속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닭고기 국물을 먹겠다니요. 미쳤어? 이런 날씨에 뜨거운 걸 먹으면 열사병으로 죽을 것 같은데. 하지만 식당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줄을 서 있는 할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더운데 뜨거운 국물을 드시면 더 더워지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친근하게 웃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아가씨, 그게 아니야. 더운 걸 먹고 땀을 내면 오히려 시원해져. 우리 조상님들이 몇 천년 동안 터득한 지혜란 말이지. 식당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더운 것을 더운 것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서 이기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죠. 몸에서 땀을 내면서 체온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거예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삼계탕을 먹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인삼, 대추, 찹쌀이 들어간 진한 국물을 마시며 땀을 쏟아냈는데 그 후에 느껴지는 시원함은 에어컨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 몸 안에서부터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옆 테이블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젊은 양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천년 동안 이렇게 더위를 이겨왔어요. 단순히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서 이기는 거지. 에어컨 없던 시절부터 이렇게 더위를 다스려왔단 말이야. 식당을 나오면서 지민이 설명해 줬어요. 이열치열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야. 실제로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땀을 통해 체온이 조절돼. 그리고 인삼 같은 약재들이 몸의 기력을 보충해 주는 거지. 한 젊은 직장인이 옆에서 말했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복날마다 삼계탕을 먹어요.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시켜 주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신력이 다른 차원에 있다는 걸. 더위를 적으로 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거였어요. 한국인들은 수천 년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저녁이 되자 지민이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37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한강공원 일대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치킨과 맥주를 들고 강바람을 맞으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이런 날씨에는 모든 사람이 실내로 피했을 텐데 말이죠. 돗자리를 깔고 앉아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자전거를 타며 강변을 달리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한 젊은 커플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더운데 왜 밖에 나와서 맥주를 마시세요?
여름이니까 밖에 나오는 거죠. 에어컨 켜놓은 집에만 있으면 여름을 제대로 못 느끼잖아요. 한강에서 바람 맞으며 치맥하는 게 우리만의 여름 문화예요. 버스킹 공연도 열리고 있었어요. 무더위 속에서도 기타를 치고 노래하는 청년들, 그리고 그걸 즐겁게 지켜보는 시민들. 한 버스킹 가수가 말했어요. 더워도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도 힘이 나요. 여름밤의 낭만이죠. 한 가족이 돗자리를 깔고 저녁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름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함께 즐기는 거죠. 더위도 계절의 일부니까요. 아이들에게도 더위를 무서워하지 말고 즐기라고 가르쳐요. 강변에는 분수대와 미스트 시설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름에는 물과 함께 놀아야죠. 아이들이 더위를 무서워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일본인 관광객 하루카 씨도 만났어요. 도쿄 스미다강에서도 맥주를 마실 수 있지만 한강이 다른 이유는 역시 한국 드라마예요. 한강에서 맥주를 마시는 장면을 보며 이곳에서 즐기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한국인들에게 여름은 견뎌야 할 시련이 아니라 즐겨야 할 축제 같은 존재였어요. 다음 날 지민의 고향인 경기도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니 또 다른 한국의 여름 문화를 만날 수 있었어요. 계곡 주변에는 평상이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이 발을 물에 담그고 수박을 먹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계곡에서 수박을 냉각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냉장고 없던 시절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자연의 힘을 빌려 더위를 이겨왔지. 전기 없이도 시원한 수박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자연이 주는 선물이란 말이지. 계곡 다리 밑에서는 동네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고 계셨어요. 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더위를 이기는 건 기계의 힘만이 아니야. 자연을 이해하고 함께 사는 방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이 그늘과 바람이면 충분해. 그분들이 준비해온 보리차 한 잔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인공 음료가 아닌 자연 그대로의 시원함이었습니다. 보리차는 몸에 열을 내려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야. 콜라보다 훨씬 몸에 좋지. 계곡에서 만난 한 가족은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어요. 더운데 왜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 드세요? 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더울 때 더 뜨겁게 먹으면 오히려 시원해져요.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 있으면 더위도 잊게 되죠. 이게 우리만의 여름나기예요. 어린 아이들은 계곡물에서 물총놀이를 하며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노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더위를 무서워하지 않고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에어컨만 있는 곳에서 자라면 자연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한 청년이 말했어요. 도시에서는 에어컨으로 더위를 피하지만 여기서는 자연과 함께 더위를 이겨내는 거예요. 훨씬 건강하고 시원해요. 이때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은 더위와 싸우는 게 아니라 더위와 친구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로 돌아온 후 지민이 워터밤 축제에 데려갔습니다. 폭염 속에서 물총 싸움을 하며 EDM 음악에 맞춰 춤추는 수만 명의 젊은이들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뉴욕에서라면 이런 날씨의 야외 축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텐데 말이죠. MC가 무대에서 외쳤습니다. 오늘 38도. 더워서 미칠 것 같지? 그럼 더 뜨겁게 놀아보자. 관중들은 환호하며 더욱 신나게 물을 뿌리고 춤췄어요. 폭염을 축제의 일부로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한 대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더운데 힘들지 않나요? 더우니까 더 재밌어요. 시원한 실내에만 있으면 여름의 생동감을 못 느끼잖아요. 이렇게 뜨겁게 놀고 나서 집에 가서 샤워하면 그게 진짜 여름이에요. 축제장 곳곳에는 쿨링존이 설치되어 있었고 무료로 얼음물과 수건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한 스태프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더운데 일하기 힘들지 않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도 기분이 좋아져요. 더위를 이기고 함께 즐기는 거죠. 한 20대 여성이 말했어요. 워터밤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에요. 더위를 이기는 우리만의 방식이죠.
외국 친구들이 와서 보면 다들 놀라요.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축제를 하냐고. 축제가 끝난 후 근처 카페에서 팥빙수를 먹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문화였어요. 더위로 달아오른 몸을 달콤하고 시원한 디저트로 식히는 것. 뉴욕의 아이스크림과는 차원이 다른 정교함과 맛이었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팥빙수는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에요.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우리만의 문화죠. 옛날부터 여름하면 팥빙수였어요.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전통적인 이열치열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새로운 축제 문화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더위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면서 극복하는 창의적인 방법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사를 정리하며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위를 이기고 즐기고 함께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낸 나라였다는 것을. 기사 제목을 폭염을 이기는 나라, 한국, 여름을 설계한 도시의 비밀로 정했습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냉방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이열치열의 철학,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적 지혜, 그리고 젊은 세대의 창의적인 여름 문화까지 모든 것을 담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여름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친구로 여기며 함께 즐기는 방법을 터득했다. 이열치열이라는 수천 년 된 지혜부터 최첨단 냉방 인프라까지 한국은 폭염조차 축제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나라다. 기사가 게재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온라인 기사 중 일주일간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고 소셜미디어에는 이열치열이 뭐야? 한국처럼 여름을 살아보고 싶다. 한강에서 치맥해보고 싶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CNN에서 전화가 왔어요. 올리비아, 한국의 여름 문화에 대한 후속 취재를 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나? BBC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 중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왜 우리는 여름을 적으로만 생각했을까? 한국인들처럼 여름과 친구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겠다. 시카고에 사는 한 독자는 우리 동네에도 무더위 쉼터를 만들어달라고 시청에 건의했다고 했어요. 몇 달 후 뉴욕시에서도 한국의 무더위 쉼터 제도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이열치열 음식 페스티벌이 열렸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한강 스타일의 야외 치맥존을 만들었어요. 워싱턴 DC의 한 공원에서는 한국식 팥빙수 카페가 문을 열었죠. 한국의 여름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민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했어요. 내 나라가 정말 대단해. 전 세계가 한국의 여름 문화를 배우려고 해. 지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몇천 년 동안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왔으니까. 1년 후 제가 쓴 기사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가 에미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더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위와 춤추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들의 지혜 덕분에 전 세계가 여름을 새롭게 바라보게 됐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한국은 자연과 싸우는 대신 자연과 함께 사는 방법을 수천 년 동안 발전시켜온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현대 기술과 완벽하게 결합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여름 문화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지금도 뉴욕의 폭염이 닥칠 때마다 한국에서의 그 일주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폭염도 축제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한국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지혜를 만들어냈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의 여름을 바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